방콕 짜뚜짝 인근 고층 빌딩 붕괴, 실종자 10명 이상, 사망자 20명 이상 추정, 인근 주변은 완전 아수라장.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수야마, 삼촌의 친구가 그 건물에서 일했대. 지금 연락이 두절이래.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티 없이 맑고 평화로운 날,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더니 한 건물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평온했던 하늘은 먼지, 구름으로 뒤덮이고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발생한 일로 그 주변에 있던 한 소녀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기까지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큰 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야마입니다. 평범했던 저의 인생은 그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기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천장의 조명이 흔들리고, 책장이 살짝 움직이는 걸 보고는 지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드르륵,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끔찍한 괴음. 우르르 쾅, 33층짜리 고층 빌딩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저는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먼지구름이 방콕의 하늘을 뒤덮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혼돈의 소용돌이처럼 거리 곳곳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그건 스크린 속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참사였어요.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태국은 지진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방콕 중심가의 고층 빌딩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한 건 주변의 다른 건물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독 그 건물만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 의문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대. 옆자리 친구 나 씨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방콕까지 진동이 전해질 정도라니 꽤 강한 지진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이 도시가 붕괴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향하던 중 짜뚜짝 시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고 사람들의 비명이 도로를 가득 메웠죠.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층 높이의 건물이 마치 종이접기처럼 접히며 내려앉는 장면. 흙먼지가 하늘로 솟구치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그 붕괴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뉴스를 켰습니다. 방콕 짜뚜짝 인근 고층 빌딩 붕괴, 실종자 10명 이상, 사망자 20명 이상 추정.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수야마 삼촌의 친구가 그 건물에서 일했대. 지금 연락이 두절이래.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TV에 나온 무너진 잔해 속 어딘가에 제가 아는 누군가가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무너지는 건물, 비명, 먼지, 그리고 왜 하필 그 건물만 무너졌는가에 대한 의문. 다음날 학교에 가자 건축공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긴급 세미나를 열고 있었습니다. 피라 교수님이 화이트보드에 건물 구조도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붕괴의 가장 큰 의문점은 왜 주변 건물들은 멀쩡한데 이 건물만 무너졌느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진도의 지진으로 현대식 건물이 완전 붕괴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어 물으셨죠. 이 건물을 시공한 업체가 어딘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선배 한 명이 말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3년 넘게 공사한 결과가 이겁니다.
지진 한 번에 와르르. 이건 명백히 구조적 결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수업이 끝난 뒤 구조공학 전공인 친구 타완과 함께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타완은 태블릿을 내밀며 전문가 인터뷰를 보여줬어요. 이건 부실공사의 전형입니다. 철근 배치가 기준에 미달하고 콘크리트 품질도 의심됩니다. 특히 플랫슬래브 구조는 지진에 매우 취약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십 명의 생명이 그런 무책임한 시공 때문에 희생되었다니. 타완도 씁쓸하게 말했어요. 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중국 업체에 맡긴 거지? 가격 때문인가 품질보다 비용만 고려한 결과야? 그 말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입찰에 다른 나라 기업들도 참여하지 않았었어. 응, 한국 건설사도 있었대.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결국 중국 쪽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만약 그 건물을 한국 업체가 시공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그날 저녁 다시 무너진 건물 현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여전히 철근과 콘크리트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고 유가족들은 울부짖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구조 계산 하나, 설계도 한 장이 수백 명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축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이 도시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고자 합니다.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철거 기계의 둔탁한 소음 사이로 멀리서 누군가의 오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의 통곡이었겠죠. 그 울음소리는 거리 전체를 울릴 만큼 처절했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그 울음 너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뉴스를 켜자 삼촌의 친구에 대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생존,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라는 자막이 떴을 때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밤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너지는 건물, 먼지 속에 묻힌 사람들, 그날의 소리와 냄새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 왜 하필 그 건물만 무너졌을까? 만약 다른 나라의 기업이 지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무너진 건물 쪽으로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을 돌리는 게 도망처럼 느껴졌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대신 조금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 위에서 제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뉴스는 연일 붕괴 사고를 보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분노의 차 책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도 무거운 공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왔고 친구들끼리도 뉴스 영상을 돌려보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2교시 경제학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유머가 넘치는 위탐 교수님은 그날은 왠지 침묵이 길었습니다. 수업 시작 전 교수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사고를 계기로 반드시 배우고 바뀌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교수님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짚어보셨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비용 절감, 빠른 시공, 이런 키워드들이 결국 사람 목숨보다 우선시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싸고 빠릅니다. 그러나 품질은 보장되지 않죠. 반면 한국 기업은 비쌉니다. 하지만 더 안전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비용과 생명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달 전 우리나라 총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 중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제품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다. 태국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 발언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SNS에는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넘쳐났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불신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한국 유학생들조차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분위기에 휩쓸렸었죠. K-팝은 좋아했지만 한국 기업 제품은 한동안 사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그들이 우리를 얕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입찰 때마다 왜 외국 기업에 우리 돈을 주냐는 목소리가 터졌고 한국은 기술력만 자랑하고 실제로는 비싸기만 하다는 말도 자주 들렸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은 가성비를 앞세워 점점 시장을 장악해 갔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밥을 먹다 타완이 입을 열었어요. 너희 교수님 말 들었지? 우리나라가 중국 기업에 맡긴 게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그래, 근데 일리가 있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확실히 부실 공사 때문인 것 같아. 진짜. 그냥은 안 무너졌을 거야. 그렇긴 한데 리사가 말끝을 흐리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한국이 좋다고 단정 짓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닐까? 총리도 한국 제품에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분명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건 단순히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관련된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내세우며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판단한 건 아니었을까? 타완과 리사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셋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 소문이나 편견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에서 시작해서 말이죠. 점심 식사 후 저는 도서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막연한 감정만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을 결정짓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며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도서관 자료실에서 한참을 뒤적이다가 관련 논문과 기사들을 몇 편 찾을 수 있었어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대부분이 일정 내에 완공되었고 안전사고 발생률도 낮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품질과 기술력 면에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어요. 약간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한쪽 이야기만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자 SNS에는 또 다른 영상이 떠올라 있었어요. 붕괴 당시의 CCTV 영상이었죠. 영상 속 건물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둥이 바닥으로 주저앉는 순간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고 사람들의 비명이 겹쳐졌죠. 댓글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플랫슬래브 구조는 지진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철근 배근이 부족하면 이런 식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죠. 시공사가 공사 기간 단축과 원가 절감을 위해 안전 요소를 희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댓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한국건설사가 맡을 예정이었지만 정치적 압력으로 밀려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한국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그랬을까요? 며칠 후 구조 작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수색 단계로 전환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끝내 구조되지 못한 이들의 명단이 뉴스를 통해 공개되었죠. 사망자는 총 8명, 부상자는 120명. 사람들은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리의 표정은 무거웠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들른 커피숍에서도 분위기는 침울했어요. 제 뒤편 테이블에 앉은 중년 남성 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번 일 그냥 단순한 사고는 아니야. 누가 봐도 비리가 있었던 거지. 그러게 말이야. 중국 업체가 한국의 절반 가격으로 입찰했다던데 그게 말이 돼?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단순한 공사 사고가 아니라 그 뒤에 무언가 더 복잡한 구조가 있다는 말이었죠.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입찰 과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컴퓨터 검색을 통해 과거 기사들을 추적해보니 사고가 난 프로젝트의 입찰 당시 한국건설사가 기술 점수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최종 선정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로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또 다른 기사에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부 정황상 로비 의혹이 존재했고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증언도 있었죠. 결국 사람들의 생명이 돈과 권력의 거래 대상이 된 거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더군요. 8명의 목숨이 부패한 권력과 탐욕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건축구조 수업에서는 이 사고를 주제로 특별 강의가 진행되었어요. 교수님은 사고 현장의 구조도를 프로젝터에 띄우며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이번 건물은 플랫슬래브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구조는 시공이 간편하고 공간 활용에 유리하지만 지진에 취약합니다. 특히 지반이 약하거나 규모 5.0 이상의 지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보강이 필수적이죠. 교수님은 이어서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셨습니다. 기둥, 철근, 배근이 설계와 다르고 콘크리트 품질도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실공사입니다. 건축 구조를 조금만 더 존중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죠. 강의가 끝난 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만약 이 건물을 한국건설사가 지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국건설사의 품질 관리와 안전 기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고요. 물론 모든 기업이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네, 달랐을 수 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타완이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수야마, 이것 좀 봐. 타완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SNS에 막 올라온 영상이었죠.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자재들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철근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늘었고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죠. 이게 철근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말하자 타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댓글 좀 봐. 이거 진짜 충격적이야. 댓글을 내려보니 한 작성자의 고백이 눈에 띄었어요. 현장에서 일했던 인부입니다. 관리자들이 비용 줄이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했죠. 사실상 공사는 하청업체에 다 넘긴 상태였고 품질 관리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읽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책임감.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 그 한 문장이 맴돌았어요. 한국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제야 저는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이 사고는 단지 한 번의 붕괴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 바로 국가, 제도, 인간의 양심, 그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 처음에는 한국건설사가 기술평가에서 1위였는데 로비로 중국 회사가 선정됐다는 게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 댓글 아래에는 수많은 공감 반응이 달려 있었죠.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8명의 소중한 생명이 단지 돈을 아끼겠다는 탐욕과 부패 때문에 희생된 거였어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이 모든 일이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 기술에 대해 품었던 반감은 얼마나 근거 없고 얕은 편견이었는지.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외부 이미지에 휘둘린 채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친구 리사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리사는 같은 건축공학과 학생인데 특히 교량 설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리사가 흥분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죠. 수야마, 너 이 뉴스 봤어. 정말 믿기 힘들어. 리사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어떤 거대한 다리 사진이 떠 있었어요. 붉은빛 케이블이 멋지게 뻗은 아름다운 현수교였죠. 그런데 그 주변은 완전히 폐허였어요. 건물들은 무너지고 도로는 갈라지고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찬나칼레 대교야. 튀르키예에 있는 다리인데 얼마 전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잖아. 근데 주변은 다 무너졌는데 이 다리만 멀쩡하게 남았대. 실제로 영상에서는 잿빛 먼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땅 위에 다리만 우뚝 서 있었어요. 마치 강인함의 상징처럼. 근데 이게 왜 갑자기 화제가 된 거야? 제가 물으니 리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처음엔 중국 언론이 자기네 기술로 지은 다리라고 자랑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 시공사는 한국 회사였어. 중국이 또 거짓말한 거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죠? 그러게. 근데 이 일로 전 세계가 한국 건설 기술을 다시 주목하게 됐어. 특히 지진 같은 자연재해의 강한 구조물 기술에 대해서. 리사가 보여준 뉴스 기사를 보니 찬나칼레 대교는 튀르키예 정부가 지진에 강한 구조 기술을 갖춘 한국에 특별히 요청해서 지은 거였어요. 튀르키예는 지진이 잦은 나라니까 안전이 최우선이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선 33층짜리 건물이 작은 지진에도 무너졌는데. 제가 말하자 리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력의 차이야. 설계도 설계지만 품질 관리와 감리까지 철저하게 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나는 태국 사람인데 왜 이 부끄러움은 나의 몫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안이한 선택을 해왔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국산 기업을 믿는다며 기술력보다 비용을 따지고 눈앞에 이익만을 좇았던 그 판단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 총리가 했던 발언이 떠올랐어요. 한국 제품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다. 그 말이 이젠 너무 공허하게 들렸어요.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중국 기업의 건물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한국 기업이 지은 다리는 대재앙 속에서도 당당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들이 궁금했어요. 도서관 자료를 정리하던 때와는 또 다른 시선으로 말이죠. 놀랍게도 한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많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더군요. 원전, 항만, 철도, 초고층 빌딩까지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라 철저한 안전 관리와 투명한 절차가 한국 건설의 경쟁력이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저는 뼈아픈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던 걸까?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프로젝트일수록 한국 기업들이 선호된다는 사실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한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품질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분석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를 우리는 그동안 단지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웠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총리가 사고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에요. 방콕엔 수천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건물만 무너졌습니까? 총리의 목소리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속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건설사의 직원 몇 명이 공사 관련 문서를 빼돌리려다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명백히 무언가를 감추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잘못인지 뚜렷해지는 듯했습니다. SNS에서도 국민 여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한국에 맡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싼값에 맡긴 대가가 사람 목숨이라니. 그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 보도된 튀르키예 지진 이후 한국의 건설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 제품을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비하하던
우리 총리의 과거 발언이 다시 회자되며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우리 대학 커뮤니티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향한 반항 감정이 팽배했던 게시판엔 이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찬나칼레 대교는 그냥 다리가 아니야. 기술의 상징이지. 한국의 건설사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야. 그런 글들이 올라오며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수십 명의 생명이 희생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 한국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라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아픈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총리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상 속 총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희생자의 유품이 발견될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건물만 무너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총리가 관계자들을 또 한 번 다그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어 총리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침착한 이미지였던 총리가 분노를 드러낸 건 이번 사고가 단순한 재난을 넘어 국가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 친구들과 함께 뉴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타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이 사건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마땅히 밝혀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교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건축공학과 학생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였고 사고의 기술적 원인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건축공학과 학생뿐 아니라 타 전공 학생들, 심지어 교수님들까지 참석해 그 관심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구조공학 전공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붕괴 사고의 기술적 원인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플랫슬래브 구조의 부적절한 적용. 둘째, 기준 미달의 자재 사용. 셋째, 시공 관리의 부실입니다. 이어 교수님은 철근의 배근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었고 콘크리트 품질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만약 이 건물을 한국 건설사가 지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고려하면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진 대비 건축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튀르키예의 지진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 말에 강당 내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발표는 건설행정 전문가의 순서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입찰 구조에 있습니다. 기술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로비와 부패가 개입되면 결과는 비극이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중석 한가운데서 한 남성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 입찰 당시 건설부에서 일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건설사가 기술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부의 압력으로 결국 중국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지금에서야 고백하지만 희생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힙니다. 그 말에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충격이 그대로 전염된 듯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적인 부패,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낸 인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나는 조용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과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뼈아프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희생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SNS를 확인해 보니 이미 국민들의 여론은 차라리 한국에 맡겼더라면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반한 감정이 팽배했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 댓글들, 대학 커뮤니티 게시글들, 심지어 우리 부모님 세대의 대화까지도 달라졌어요. 놀랍고도 묘한 변화였죠. 그날 밤 저는 자취방 작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런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수십 명의 생명이 희생된 후에야 깨닫기 시작했죠.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현장은 대부분 정리되었고 그 자리엔 조촐한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매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국화를 놓고 누군가는 촛불을 켜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들러 묵념을 했습니다. 그날도 혼자 찾아간 추모 공간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얇은 우비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선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세워진 작은 액자 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가족을 잃은 분이겠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이 모든 슬픔이 누군가의 탐욕과 부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대학에 도착해 건축공학과 게시판을 지나는데 눈에 띄는 공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건축 안전과 윤리에 관한 특별 강좌 개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설된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수강 신청을 했어요. 첫 강의는 안전한 건축물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건축 안전 기준과 법적 시스템을 비교하며 설명하셨죠. 한국은 1990년대 초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건축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고 설계부터 시공, 사후 점검까지 엄격한 절차가 도입되었죠. 그래서 최근 수십 년간 한국에선 대형 건물 붕괴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비극적인 실패를 통해 배웠고 시스템을 바꾸며 발전해왔구나. 우리 태국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가 먼저 책임감을 갖고 시작해야겠지요. 나 같은 사람, 건축을 배우는 학생부터라도. 그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그저 잘생긴 배우들, 화려한 장면, 감성적인 스토리가 전부였는데요.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고층 빌딩들, 도로, 다리 같은 인프라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죠. 와, 저 높은 빌딩들 진짜 멋지다. 리사가 말했어요. 그냥 멋진 게 아니라 안전하고 튼튼하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제가 말하자 친구들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 제가 물었습니다. 너 완전히 달라졌어. 수야마. 타완이 웃으며 말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니 이젠 거의 팬이 다 됐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 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이제 한국을 단지 드라마 속 환상적인 나라로만 보지 않게 되었어요.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기술, 철저한 관리, 책임감을 갖춘 기업 문화를 가진 나라로 다시 보게 됐죠. 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몰랐던 거야. 그냥 표면적인 이미지랑 루머에만 휘둘렸던 거지. 제가 말하자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잣말처럼 생각했어요. 나는 건축공학도로서 앞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건축 안전 시스템, 법률, 기술관리 체계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건축물 하나를 설계할 때 단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생명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무지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어요. 건설사의 시공 이력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부실공사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처벌, 현장 안전관리자의 책임 강화 등 정말 체계적이었죠. 이런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태국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확신 같은 게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졸업 후 인프라 정책을 공부해 태국의 건설 시스템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다음 날 저는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 진로 상담을 요청했어요. 교수님, 저 졸업 후에 건설 정책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태국의 건설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곤 조용히 말씀하셨죠. 좋은 목표야, 수야마. 하지만 쉽진 않을 거야.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현실적인 벽도 많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8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그래, 그런 꿈을 갖게 되어 기쁘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단지 건축 기술뿐 아니라 정책, 법률, 윤리,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했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케이팝이나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실패를 발판 삼아 제도를 혁신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한국처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태국에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정말 놀라운 뉴스를 접했어요. 태국 정부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안전 기준을 전면 강화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새로운 건설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한국 건설사들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스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어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변화하기 시작하는구나.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학과에서는 안전한 건축을 위한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세미나장엔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였고 놀랍게도 태국 건설부 관계자들과 한국 건설 대표단도 참석했죠. 한국 대표단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뼈아픈 사고 이후 어떻게 국가 차원의 건설 안전 시스템을 개편했고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건설 강국으로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500명이 희생된 삼풍백화점 사고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절실해졌습니다.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결의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법도 바꾸고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했죠.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태국도 지금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비극은 이미 일어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억하고 바꾸는 것뿐이죠. 저 또한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한국은 그 과정에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한국과 태국의 건설 문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태국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 대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안전에 대한 인식일 겁니다. 한국에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도 절대 안전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문화예요. 태국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안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안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가치이자 문화여야 해요. 바로 그 점이 태국이 가야 할 길이겠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갔어요. 궁금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물었고 그들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요. 제가 건설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하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태국과 한국은 함께 더 안전한 아시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 변화의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나도 그 주체가 되고 싶어요. 내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난 몇 주간의 변화를 곱씹게 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마와 케이팝은 좋아했지만 정작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불신이 컸죠.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고난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꿔낸 나라예요. 안전과 신뢰를 중심에 두고 다시 일어선 나라.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는 걸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저녁에 SNS를 보다가 많은 태국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에 맡겼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는 댓글. 이제는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글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한 칼럼니스트의 사과문이 눈에 띄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신의 편견을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남긴 거예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피상적인 정보와 감정적 시선으로 비판했던 걸 깊이 반성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술력과 안전 문화가 무엇인지 배웠고 한국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도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나 역시 한국을 오해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에 큰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제발 한국에 맡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서고 싶어요. 한국의 기술과 태국의 열정이 만나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함께 만들어내는 그 순간 내가 그 한가운데에 서 있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진심으로 미안했고 고마워요. 당신들의 기술과 정신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정말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편견 없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하늘엔 별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이 함께 만들어갈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꿈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